새벽 2시 서울 강남의 한 골목. 차가운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내렸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렸다. 그 희미한 빛 아래 한 소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살려주세요. 19살 민지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다. 뒤에서 4명의 불량배가 욕설을 내뱉으며 쫓아왔다. 민지는 넘어졌다. 무릎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부딪혔다. 피가 흘렀다. 손바닥도 까졌다. 아팠다. 이년 봐라. 어딜 도망가. 불량배들이 다가왔다. 민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무릎이 너무 아팠다. 힘이 빠졌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서 굵은 목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45살의 경비원 동현이 경비봉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민지 앞을 막아섰다. 아저씨, 비켜. 상관 말고 꺼져. 불량배 하나가 동현의 가슴을 밀었다. 동현은 비틀거렸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이 아이를 건드리려면 날 먼저 넘어가. 주먹이 날아왔다. 동현의 입술이 터졌다.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또 한 대가 옆구리에 밝혔다. 숨이 막혔다. 그래도 동현은 민지를 지켰다. 같은 시각 20층 건물 꼭대기 63살의 강희숙 회장이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불면증 때문에 회사에 온 밤이었다. 그녀는 지루하게 감시 화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 한 모금을 마시려는 순간 한 화면의 움직임이 보였다. 희숙은 화면을 확대했다. 골목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경비원이 한 소녀를 지키고 있었다. 희숙은 카메라를 더 확대했다. 소녀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 그리고 오른쪽 귀 뒤에 살짝 드러난 초승달 모양의 흉터. 찻잔이 희숙의 손에서 떨어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차가운 차가 바닥에 퍼졌다. 희숙의 입술이 떨렸다. 지은아? 희숙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마우스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18년을 찾아 헤맨 그 얼굴이 지금 화면 속에 있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 인사드릴게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에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아니면 해외에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요. 오늘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18년 만에 다시 만난 할머니와 손녀의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세 사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민지, 19살. 민지는 대학교 1학년생이었다. 하지만 다른 신입생들과는 달랐다. 그녀에게는 학비를 내줄 부모가 없었다. 기숙사에 들어갈 돈도 없었다. 그래서 강남의 한 고시원에서 살았다. 방 크기는 겨우 3제곱미터,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다. 창문도 없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은 너무 얇아서 옆방 사람의 기침 소리가 다 들렸다. 민지는 낮에는 학교에 갔다.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밤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집에 돌아오면 새벽 2시였다. 그래도 공부는 해야 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성적이 좋아야 했으니까. 이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민지는 차가운 방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다. 손이 시렸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켜지 않았다. 배도 고팠다. 저녁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였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몰랐다. 1살 이전의 기억은 하나도 없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만 알았다. 부모가 누군지, 왜 버려졌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외로웠다. 친구들은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민지는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명절이 되면 혼자 남았다. 생일에도 축하해 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민지는 강했다. 울지 않았다. 스스로 일어섰다. 언젠가는 내가 만든 가족을 가질 거야라고 다짐했다. 동현 45살. 동현은 12년째 같은 건물에서 경비로 일했다. 성실했다. 항상 웃었다. 입주민들은 그를 좋아했다. 하지만 동현의 삶은 쉽지 않았다. 3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투병 기간은 2년이었다. 그 2년 동안 동현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내를 돌봤다. 빚도 많이 졌다. 아내가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었다. 아내가 만들어주던 따뜻한 밥도 잔소리도 웃음소리도 없었다. 아들은 대학생이었다. 22살. 착한 아이였다. 장학금을 받아 학교를 다녔다. 아르바이트도 했다. 아버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애썼다. 동현은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낮 근무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밤 근무도 맡았다. 월급이 조금 더 나왔다. 피곤했지만 괜찮았다. 아들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했다. 이날 밤 동현은 경비실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흰 쌀밥과 김치, 반찬은 그게 전부였다. 동현은 핸드폰에 저장된 아내 사진을 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동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강희숙, 63살. 희숙은 신한제약그룹의 회장이었다. 그녀가 이끄는 회사는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제약회사였다. 직원만 3,000명, 연매출은 조 단위였다. 희숙은 서울 강남의 대저택에 살았다. 정원에는 분수가 있었다. 거실은 100평이 넘었다. 미술품들이 벽을 장식했다. 하지만 집은 너무 조용했다. 20년 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딸 서연은 희숙의 전부였다. 그런데 18년 전 서연마저 교통사고로 죽었다. 서연의 남편도 함께 죽었다. 그리고 1살짜리 손녀 지은이는 실종됐다. 경찰은 3달 동안 수색했다. 강도 뒤졌다. 하류까지 다 찾았다. 하지만 지은이의 시신은 나오지 않았다. 아마 물에 떠내려갔을 거라고 했다. 희숙은 믿지 않았다. 밤마다 강가를 헤맸다. 실종자 수배를 냈다. 사람을 고용해 전국을 뒤졌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6개월 후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서연의 엄마 희숙의 딸이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지은이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날 이후 희숙은 웃지 않았다. 회사 일에만 매달렸다. 사람들은 그녀를 냉혈한이라고 불렀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희숙은 매일 밤 손녀의 사진을 꺼내봤다. 1살짜리 지은이가 웃고 있는 사진. 사진 속 아이의 오른쪽 귀 뒤에는 작은 초승달 모양 흉터가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흉터였다. 이날 밤도 희숙은 그 사진을 꺼내 들었다. 액자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희숙은 손가락으로 먼지를 닦았다. 지은아, 넌 지금 어디 있니? 할머니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거대한 저택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이 세 사람은 서로를 몰랐다.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만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밤 운명이 그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리고 그 만남은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불량배들은 도망갔다. 동현은 숨을 헐떡였다. 입술에서 피가 흘렀다. 옆구리도 아팠다. 하지만 그는 민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동현의 손을 잡았다. 무릎이 너무 아팠다. 피가 계속 흘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동현은 그녀를 부축해 경비실로 데려갔다. 경비실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동현은 구급상자를 꺼냈다. 잠깐만 기다려요. 소독약 가져올게요. 빨간약 냄새가 경비실에 퍼졌다. 동현은 조심스럽게 민지의 무릎에 약을 발랐다. 민지는 아파서 움찔했다. 동현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조금만 참아요. 금방 끝나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희숙이 뛰어나왔다. 63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는 복도를 달렸다. 하이힐 소리가 요란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경비실 문을 벌컥 열었다. 어디 있어요? 희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동현과 민지가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다. 희숙은 민지를 봤다. 그리고 멈췄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다. 민지의 얼굴은 서연과 똑같았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 18년 전 서연이 25살 때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 희숙은 천천히 다가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민지는 겁먹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다. 저기, 회장님이세요? 민지는 희숙을 알아봤다. 이 건물의 주인이었다. 신문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희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민지의 오른쪽 귀로 향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뭔가 보였다. 희숙의 손이 떨리며 올라갔다. 잠깐, 머리 좀 치워도 될까요? 네. 민지는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희숙은 조심스럽게 민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리고 봤다. 오른쪽 귀 뒤에 있는 작은 흉터. 초승달 모양, 정확히 18년 전 지은이에게 있던 그 흉터와 똑같았다. 희숙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손이 너무 떨려서 흉터를 만질 수가 없었다. 이 흉터는 언제부터? 희숙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민지는 자신의 귀를 만졌다. 아, 이거요? 태어났을 때부터요. 엄마가. 아니, 고아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 이미 있었대요. 고아원? 희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1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그 전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희숙은 뒤로 비틀거렸다. 동현이 얼른 의자를 가져다 줬다. 희숙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동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희숙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희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지갑에 있는 사진을 찾았다. 1살짜리 지은이 사진 민지에게 보여줬다. 이 아이 혹시 본 적 있어요? 민지는 사진을 들여다봤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누구예요? 희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민지는 사진 속 아이를 다시 봤다. 근데 신기하네요. 저랑 좀 닮은 것 같아요. 특히 눈이. 희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민지를 끌어안았다. 민지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희숙은 놓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희숙은 울었다. 1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민지는 어쩔 줄 몰랐다. 그저 희숙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였다. 괜찮아요. 저 안 다쳤어요. 동현은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다. 뭔가 이상했다. 회장님이 왜 저렇게 우는 걸까? 저 소녀가 누구길래? 한참 후 희숙은 천천히 민지를 놓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민지에게 미소를 지으려 했었다. 미안해요. 갑자기 놀랐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지도 웃으려 했다. 희숙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돈다발을 꺼냈다. 이거 받아요. 오늘 많이 놀랐을 테니까 병원도 가야 하고. 아니에요. 민지는 얼른 손을 저었다. 저 괜찮아요. 병원 안 가도 돼요. 돈은 정말 못 받아요. 하지만 진짜 괜찮아요. 이미 경비 아저씨가 치료해 주셨어요. 희숙은 난감했다. 돈을 주면 민지가 떠날 것 같았다. 그럼 안 됐다. 이 아이를 놓칠 수 없었다. 희숙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그럼 전화번호라도 알려줄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연락하고 싶어서. 민지는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희숙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려드릴게요. 민지가 번호를 불러줬다. 희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에 저장했다. 이름은 민지라고 입력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이름을 불렀다. 지은아. 민지는 일어났다. 무릎이 아팠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정말 감사했어요. 잠깐. 희숙이 민지의 손을 잡았다. 택시 타고 가요. 내가 불러줄게. 이 밤에 혼자 가면 위험해요. 민지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희숙의 표정이 너무 간절했다. 민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희숙은 택시를 불렀다. 민지를 태웠다. 택시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택시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희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동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희숙은 동현을 봤다. 그리고 깊게 고개 숙였다. 고맙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동현은 당황했다. 회장님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다니.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희숙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가득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그 아이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희숙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20층 사무실로 돌아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가 있었다. 18년 전 교통사고 관련 서류, 경찰 조서, 실종 신고서, 그리고 지은이의 출생증명서. 희숙은 그 서류를 꺼냈다. 출생증명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특이사항, 오른쪽 귀 뒤 초승달 모양 선천성 모반. 희숙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그날 밤 희숙은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18년 전 2007년 5월. 그날은 완벽한 봄날이었다. 하늘은 맑고 파랬다. 햇살은 따뜻했다. 바람은 부드러웠다. 꽃향기가 공기를 채웠다. 서연은 28살이었다. 그녀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봤다. 남편 준호가 뒤에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예쁜데? 우리 딸이 엄마 닮아서 다행이야. 서연은 웃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준호는 31살, 건축가였다.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다. 거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얼른 달려갔다. 1살짜리 지은이가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다. 서연은 지은이를 안아들었다. 우리 공주, 왜 울어? 배고파?
지은이는 엄마 품에 안기자 울음을 멈췄다. 작은 손으로 엄마 얼굴을 만졌다. 서연은 지은이의 머리에 키스했다. 희숙이 주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그때 45살이었다. 지금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다. 웃음이 많았다. 다 준비했어? 도시락도 싸놨어. 김밥이랑 과일이랑. 고마워요, 엄마. 우리 저녁에 올게요. 서연이 지은이를 안고 현관으로 갔다. 희숙은 지은이의 볼에 뽀뽀했다. 우리 지은이 재밌게 놀다 와. 할머니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지은이가 깔깔 웃었다. 작은 손을 흔들었다. 희숙도 손을 흔들었다. 조심히 가. 과속하지 마. 알았어요. 흰색 승용차가 출발했다. 희숙은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차 안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준호가 운전했다. 서연은 뒷자리에서 지은이와 놀았다. 토끼 인형을 흔들어주며 노래를 불렀다. 아기 돼지 3형제, 집을 짓고. 지은이가 박수를 쳤다. 서연은 웃었다. 준호도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고속도로는 한산했다. 날씨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를 나왔다. 준호는 조심히 운전했다. 과속하지 않았다. 안전거리를 유지했다. 오후 2시경이었다.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했다. 준호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미끄러졌다. 타이어에서 연기가 났다. 준호는 핸들을 돌렸다. 하지만 차는 통제 불능이었다. 서연아, 준호가 소리쳤다. 서연은 지은이를 꽉 안았다.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가드레일이 부서졌다. 차는 공중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아래 강으로 떨어졌다. 지은아. 서연의 비명이 허공에 울렸다. 차가 물에 떨어지는 소리. 철퍼덕.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차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강둑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사람이 떨어졌어요. 차가 강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차는 이미 물속 깊이 가라앉고 있었다. 1시간 후 희숙이 전화를 받았다. 강희숙 씨이십니까? 따님이 교통사고를. 핸드폰이 희숙의 손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 희숙은 비틀거렸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안 돼, 안 돼. 희숙은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달렸다. 신호등을 무시했다. 과속했다. 경적이 울렸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구조대가 물속을 수색하고 있었다. 희숙은 차에서 뛰어내렸다. 강둑으로 달려갔다. 내 딸. 내 딸은 어디 있어요? 경찰이 희숙을 붙잡았다. 부인, 진정하세요. 지금 구조 중입니다. 놓으세요. 내가 들어가야 해. 내 딸이 저기 있어요. 희숙은 울부짖었다. 하지만 경찰은 놓아주지 않았다. 희숙은 주저앉아 강물을 바라봤다. 강물은 차갑게 흘렀다. 햇빛이 물결에 반짝였다. 2시간 후 시신 2구가 올라왔다. 서연과 준호였다. 서연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희숙은 서연에게 달려갔다. 딸의 몸을 흔들었다. 서연아, 서연아, 일어나. 엄마 왔어. 일어나야지.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차갑고 축축한 몸만 있었다. 희숙은 딸을 끌어안고 울었다. 아니,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소리만 질렀다. 아. 구조대는 계속 수색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지만 지은이는 나오지 않았다.
강물에 토끼 인형 하나가 떠내려갔다. 지은이가 좋아하던 그 인형, 구조대원이 건져 올렸다. 희숙에게 전해줬다. 희숙은 젖은 인형을 받아들었다. 인형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희숙은 인형을 가슴에 안았다. 지은아, 우리 지은아. 3개월 동안 수색이 계속됐다. 강 하류까지 다 뒤졌다. 잠수부들이 들어갔다. 헬리콥터가 상공을 돌았다. 하지만 지은이의 시신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결론을 내렸다. 아마 물에 떠내려가 바다로 갔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희숙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밤마다 강가를 헤맸다. 손전등을 들고 강둑을 걸었다. 풀숲을 뒤졌다. 바위 틈을 들여다봤다. 지은아, 지은아, 할머니야, 대답해. 하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다. 희숙은 전국에 실종자 수배를 냈다. 텔레비전에 광고를 냈다. 사람을 고용해 고아원마다 찾아다녔다. 혹시 누가 지은이를 데려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6개월이 지났다. 장례식이 끝난 지 6개월. 어느 날 아침 희숙은 이상한 예감에 서연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었다. 서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차갑게 식은 몸으로. 옆에는 빈 수면제 통이 있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희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지은이 없이는 못 살겠어요. 매일 밤 지은이가 물속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엄마, 엄마 하고 울어요. 저는 가야 해요. 지은이한테 가야 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편지가 희숙의 손에서 떨어졌다. 희숙은 딸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더 이상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희숙은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위로했다. 하지만 희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그날 이후 희숙은 회사 일에만 매달렸다. 감정을 죽였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냉혈한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밤이 되면 희숙은 지은이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아이의 오른쪽 귀 뒤에 있는 초승달 흉터를 쓰다듬었다. 지은아, 할머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18년 동안 희숙은 그렇게 살았다.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서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꿨다. 강물 속에서 지은이가 손을 내미는 꿈. 하지만 희숙은 그 손을 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오늘, 희숙은 그 손을 다시 만났다. 살아있는 따뜻한 손을. 다음 날 아침, 희숙은 경비실을 찾았다. 동현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희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제 그 아이, 혹시 뭐 떨어뜨린 거 없었나요? 머리핀이나 손수건 같은 거.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머리끈 하나 떨어졌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동현은 서랍에서 검은색 머리끈을 꺼냈다. 거기에 민지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엉켜 있었다. 희숙의 손이 떨렸다.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돌려주고 싶어서요. 그러세요. 전화번호 있으시잖아요. 희숙은 머리끈을 조심스럽게 받았다.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서울중앙병원 유전자 검사실. 희숙은 개인적으로 아는 의사를 찾아갔다. 김 박사는 희숙의 오랜 친구였다. 희숙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희숙은 머리끈을 꺼냈다. 이거 DNA 검사 좀 해줘. 급해. 뭐, 갑자기, 왜? 부탁이야. 내 DNA랑 이 머리카락 주인의 DNA를 비교해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김 박사는 희숙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틀 정도 걸릴 거야. 고마워. 이틀은 지옥 같았다.
희숙은 잠을 잘 수 없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다. 회의 중에도 딴 생각만 했다. 임원들이 뭐라고 말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만약 아니면 어떡하지? 만약 그냥 닮은 사람이면 그 흉터는 우연일까? 하지만 희숙의 마음 깊은 곳은 알고 있었다. 그 아이가 지은이라는 걸 할머니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다. 이틀 후 희숙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김 박사가 흰 봉투를 건넸다. 얼굴이 심각했다. 희숙아, 이거. 희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봉투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납덩이 같았다. 천천히 뜯었다. 서류를 꺼냈다.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다. 친족 관계 확률 99.9%. 결론, 검사 대상자는 의뢰인의 손녀가 확실합니다. 서류가 희숙의 손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흩어졌다. 희숙은 벽에 기대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지은이야, 정말 지은이야. 김 박사가 희숙을 부축했다. 희숙아, 괜찮아? 뭘 줄까? 희숙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희숙은 서류를 주워 담았다. 봉투에 넣어 가방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차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희숙은 한참 동안 울었다. 18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슬픔도, 기쁨도, 죄책감도, 안도감도 다 울고 나서 희숙은 민지에게 전화하려고 했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멈췄다. 뭐라고 말하지? 넌 내 손녀야? 18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이야? 희숙은 핸드폰을 내렸다. 아니었다. 그렇게 갑자기 말할 수 없었다. 며칠 후 희숙은 민지를 몰래 찾아갔다. 민지가 일하는 편의점이었다. 희숙은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민지를 지켜봤다. 민지는 열심히 일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물건을 정리했다. 바닥을 닦았다. 희숙의 가슴이 아팠다. 내 손녀가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어. 편의점에서 새벽까지. 희숙은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민지를 안아주고 싶었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다음 날 희숙은 민지의 학교를 찾아갔다. 행정실에 들어가 조용히 물었다. 민지라는 학생 있죠? 제가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요. 익명으로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얼마나 드릴 건데요? 1년 학비 전부요. 그리고 생활비도 매달 100만 원씩. 네, 그게. 희숙은 신용카드를 꺼냈다. 지금 바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 누가 준 건지 말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희숙은 민지의 고시원 주소도 알아냈다. 몰래 찾아가 봤다. 좁고 낡은 건물이었다. 복도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다. 희숙의 눈에서 또 눈물이 났다. 어쩌다가 내 손녀가 이런 곳에서. 희숙은 고시원 주인을 만났다. 제가 304호 학생 방세를 내주고 싶습니다. 익명으로요. 누구신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6개월치 먼저 드릴게요. 희숙은 현금 다발을 꺼냈다.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일주일 후 민지가 희숙에게 전화했다. 저, 회장님? 응, 민지 씨. 무슨 일이에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회장님이 제 학비 내주신 거예요? 희숙은 잠깐 멈췄다. 들켰다. 어떻게 알았어요? 행정실 직원이 실수로 말해버렸어요. 신한그룹 회장님이라고. 민지가 울먹였다. 왜 그러세요? 저는 회장님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희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지 씨, 저는 전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Private. 전화가 끊겼다. 희숙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이 하얗게 질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가방에서 심장약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물과 함께 삼켰다.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렸다. 희숙은 다시 DNA 검사 결과를 꺼냈다. 종이를 쓰다듬었다. 지은아, 할머니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희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만약 지금 말하면 민지는 어떻게 반응할까? 믿을까? 아니면 할머니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할까? 재산 때문에 그런다고 오해할까? 희숙은 결정을 내렸다.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자. 민지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자. 그냥 옆에서 지켜보자. 도와주자. 하지만 부담 주지 말자. 희숙은 창밖 빗줄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녀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진실은 기다릴 수 있었다. 18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렵겠는가. 지금 중요한 건 민지가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희숙은 계속 민지를 멀리서 지켜봤다. 조심스럽게 도왔다. 민지의 고시원 앞에 몰래 식료품을 놓고 갔다. 쌀, 반찬, 과일, 편지는 쓰지 않았다. 이름도 밝히지 않았다. 민지의 자전거가 고장 났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새 자전거가 고시원 앞에 세워져 있었다. 민지는 의아해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날씨가 추워졌다. 희숙은 민지가 얇은 패딩만 입고 다니는 걸 봤다. 마음이 아팠다. 며칠 후 민지의 우편함에 두꺼운 롱패딩이 들어있었다. 송장에는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적혀 있었다. 민지는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지는 학교 행정실로 찾아갔다. 제 학비 낸 사람이 정말 누구예요? 제발 말해주세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신한그룹 회장님이죠. 맞죠?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곧 답이었다. 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떻게 연락하죠? 네? 회장님한테요. 어떻게 연락해요? 민지는 희숙의 회사로 찾아갔다. 비서실에서 직원이 막아섰다. 약속 없으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한테 민지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꼭 만나야 해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20층으로 올라가세요. 민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났다.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희숙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민지를 보자 일어섰다. 민지 씨, 왜 그러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왜 제 인생에 간섭하세요? 학비도, 생활비도, 옷도, 자전거도 다 회장님이죠. 희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민지는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냈다. 희숙의 책상 위에 던졌다. 전 동정 필요 없어요. 가난하다고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민지 씨,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전 회장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날 처음 봤어요. 희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너는 내 손녀야. 18년 동안 찾던 아이야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말하면 민지는 믿지 않을 것이다.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미안해요. 나는 그냥. 부자들은 다 똑같아요. 민지가 소리쳤다. 자기 돈으로 남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자기가 도와주면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전 그런 거 싫어요. 민지는 돌아서서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희숙은 주저앉았다.
책상 위에 돈봉투를 봤다. 눈물이 떨어졌다. 지은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그날 밤 민지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손님이 끊겼다. 시계를 봤다. 밤 11시, 1시간만 더 일하면 퇴근이었다. 문이 열렸다. 벨소리가 울렸다. 민지는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 말이 끊겼다. 4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날 밤 민지를 쫓아왔던 그 불량배들이었다. 그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는 알아봤다. 그 눈빛을. 너 기억하지? 리더 격인 남자가 다가왔다. 민지는 뒤로 물러났다.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요. 경찰? 하하, 불러봐. 우리가 더 빨라. 남자가 카운터를 넘어왔다. 민지는 비명을 지르려 했다. 하지만 남자가 입을 막았다. 시끄러. 지난번에 우리 경찰서 보냈잖아. 이제 내 차례야. 주먹이 날아왔다. 민지의 얼굴에 밝혔다. 눈앞이 하얘졌다. 다시 주먹이 날아왔다. 배에, 등에. 민지는 바닥에 쓰러졌다. 발로 차였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팠다. 너무 아팠다. 2년 다음엔 잘 생각하고 살아. 불량배들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벨소리가 다시 울렸다. 민지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입에서 피가 나왔다. 바닥이 빨갛게 물들었다. 핸드폰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잡을 수 없었다. 의식이 흐려졌다. 누가 도와줘. 그때 문이 열렸다. 동현이었다. 야간 순찰을 돌다가 편의점 불이 켜진 게 이상해서 들어온 것이었다. 세상에. 동현은 민지에게 달려갔다. 피투성이가 된 민지를 안아들었다. 민지 씨, 정신 차려요. 민지 씨. 구급차를 불렀다. 경찰도 불렀다. 동현은 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민지의 맥박이 약하게 뛰었다. 버텨요. 조금만 버텨요. 구급차가 도착했다. 민지를 들것에 실었다. 동현도 함께 탔다. 사이렌이 울렸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달렸다. 밖에는 비가 쏟아졌다. 천둥이 쳤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응급실 앞에서 동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민지의 핸드폰에서 찾은 번호, 회장님이라고 저장된 번호. 희숙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경비원 동현입니다. 민지 씨가 큰일 났어요. 뭐라고요? 희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디에요? 어디 있어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오세요. 희숙은 전화를 끊고 차 키를 집었다. 비도 천둥도 신경 쓰지 않았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렸다. 신호등을 무시했다. 과속했다. 경적이 울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안 돼. 또 잃을 수는 없어. 절대로. 병원에 도착했다. 차를 아무렇게나 세웠다. 응급실로 뛰어갔다. 하이힐이 벗겨졌다. 맨발로 뛰었다. 민지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막아섰다. 부인, 진정하세요. 지금 수술 중입니다. 수술? 희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동현이 달려와 부축했다. 회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동현이 설명했다. 불량배들이 복수하러 왔다는 것을, 민지가 심하게 맞았다는 것을,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손상됐다는 것을. 희숙은 수술실 문 앞에 주저앉았다. 두 손을 모았다. 기도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수술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희숙은 바닥에 앉아 수술실 문을 바라봤다. 눈물이 끝없이 흘렀다. 동현도 옆에 앉아 함께 기다렸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날 밤 더 확실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희숙은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3시간째가 됐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마스크를 벗었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희숙은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이. 아니, 민지는 괜찮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중요한 장기는 무사합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졌고 폐에 약간 손상이 있었지만 회복될 겁니다. 희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거예요. 희숙은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다. 침대가 나왔다. 민지가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다. 희숙은 민지에게 다가갔다. 차가운 손을 잡았다. 민지야, 아니, 지은아. 희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발, 눈 떠줘. 할머니 여기 있어. 제발. 하지만 민지는 눈을 뜨지 않았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삐, 삐, 삐. 희숙은 민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밤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동현도 복도에서 밤을 샜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다. 천둥이 쳤다. 그리고 희숙은 결심했다. 민지가 깨어나면 모든 진실을 말하겠다고.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3일이 지났다. 희숙은 단 한 번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중환자실 박의자에서 잤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그저 민지의 손을 잡고 기다렸다. 동현이 커피를 가져다 줬다. 회장님, 조금 드세요. 쓰러지시면 안 돼요. 희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 애가 깨어날 때까지는. 셋째 날 오후 기적이 일어났다. 민지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희숙은 얼른 간호사를 불렀다. 의사가 달려왔다. 민지의 눈꺼풀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민지 씨, 들려요? 의사가 물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이 너무 말랐다. 희숙은 물을 떠왔다. 조심스럽게 민지의 입술을 적셨다. 민지가 천천히 물을 삼켰다. 어디, 여기? 병원이에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의사가 간단한 검사를 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회복이 빠르네요. 다행입니다. 조금 쉬세요. 의사와 간호사가 나갔다. 병실에는 희숙과 민지만 남았다. 민지는 희숙을 봤다. 희숙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옷도 사흘째 같은 옷이었다. 회장님, 왜? 민지의 목소리는 약했다. 희숙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 씨, 아니, 이제 진실을 말할게요. 희숙은 심호흡을 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DNA 검사 결과를 꺼냈다. 오래된 사진도 꺼냈다. 이거 봐주세요. 민지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읽기 시작했다.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게 무슨, 당신은 제 손녀예요. 18년 전에 잃어버렸던 제 손녀 지은이에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고아예요. 부모도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당신 부모는 18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당신은 그때 1살이었고 강에 빠졌어요. 우리는 당신을 찾았어요. 3개월 동안. 하지만 못 찾았어요. 희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당신이 살아 있었어요. 누군가 당신을 구해서 고아원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18년이 지나서
우리가 다시 만난 거예요. 민지는 사진을 봤다. 1살짜리 아기 사진. 오른쪽 귀 뒤에 초승달 흉터가 또렷했다. 민지는 자신의 귀를 만졌다. 그 흉터를. 사진 속 아기와 똑같은 흉터를. 이게 그래요. 당신이에요. 우리 지은이. 희숙은 다른 사진들도 꺼냈다. 젊은 여자와 남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이 사람들이 당신 부모예요. 서연이랑 준호.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민지는 사진 속 여자를 봤다. 자신과 너무 닮았다. 같은 눈, 같은 미소. 민지의 손이 떨렸다. 엄마? 그래요. 당신 엄마예요. 제 딸이었어요. 희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18년 동안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해. 희숙은 울었다. 18년 동안 쌓였던 모든 죄책감이 터져 나왔다. 민지도 울기 시작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18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 왜 나는 혼자인가? 왜 나에게는 가족이 없나? 내 부모는 어디 있나?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눈앞에 있었다. 할머니,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희숙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웃었다. 그래, 지은아, 할머니야. 민지는 희숙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울었다. 아기처럼 울었다. 18년 동안 참았던 모든 외로움이 쏟아졌다. 희숙은 조심스럽게 민지를 안았다. 다치지 않게 조심하며 민지는 희숙의 품에 안겨 울었다. 할머니, 할머니. 그래, 그래. 할머니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부드럽고 따뜻한 햇살. 3일 만에 처음 보는 햇살이었다. 희숙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민지의 귀 뒤 흉터를 만졌다. 초승달 모양의 작은 흉터. 이 흉터.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자랑했지. 우리 지은이 특별한 표시가 있다고. 민지는 희숙을 봤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정말 지은이에요? 정말 할머니 손녀예요? 그럼 당연하지. 내 사랑하는 손녀. 민지는 다시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18년 동안 민지는 혼자였다. 명절 때 다른 아이들은 가족을 만나러 갔지만 민지는 고아원에 남았다. 생일에 축하해 줄 사람이 없었다. 아플 때 걱정해 줄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 민지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할머니가 있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렸다. 동현이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다. 두 사람이 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삐, 삐, 삐. 민지의 심장 박동. 이제는 강하고 안정적으로 뛰고 있었다. 희숙은 민지를 놓지 않았다. 절대 다시는 놓지 않을 것이었다. 지은아, 이제 집에 가자. 할머니 집. 아니, 우리 집으로.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부른 그 말이 희숙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일주일 후 민지는 퇴원했다. 희숙의 차가 병원 앞에 서 있었다. 검은색 벤츠.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다. 갈비뼈가 아직 아팠지만 많이 나아졌다. 불량배들은 어떻게 됐어요? 민지가 물었다. 희숙은 차창 밖을 보며 대답했다. 전부 체포됐어요. 우리 회사 법무팀이 고소했어.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최소 3년은 감옥에 갈 거야. 할머니가? 당연하지. 내 손녀를 다치게 했는데 그냥 둘 수 있겠어? 희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지는 희숙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할머니. 차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큰 저택 앞에서 멈췄다. 철문이 열렸다. 정원에는 분수가 있었다.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민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응, 이제 너의 집이기도 해. 희숙이 민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넓고 화려했다. 하지만 민지는 긴장했다. 너무 큰 집, 너무 낯선 공간. 희숙은 민지를 2층으로 데려갔다. 복도 끝에 있는 방 앞에서 멈췄다. 문에는 예쁜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여기가 너의 방이었어. 18년 전에. 문을 열었다. 민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분홍색과 흰색으로 꾸며져 있었다. 작은 침대, 장난감들, 책장. 모든 게 18년 전 그대로였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 위에 토끼 인형이 놓여 있었다. 낡고 색이 바랜 인형. 민지는 인형을 집어들었다. 이거 강에서 건진 거야. 너의 인형. 할머니가 계속 간직했어. 인형의 귀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꿰맨 흔적이 있었다. 민지는 인형을 가슴에 안았다. 할머니, 저 집에 온 것 같아요. 희숙은 민지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다음 날 희숙은 민지에게 회사 서류를 내밀었다. 이거 너 주려고 준비했어. 회사 지분 절반. 민지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안 돼요. 저는 아직. 지은아, 너는 내 유일한 손녀야. 당연히 내 거야. 하지만 전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회사 일도 경영도 전 그냥 대학생이에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저 학교 계속 다니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회사는 나중에 할머니한테 배우면서 천천히 할게요. 희숙은 민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할머니는 기다릴게. 일주일 후 희숙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오늘 신안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플래시가 터졌다. 이 재단은 제 손녀 지은이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8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운 제 손녀를 기념하여 희숙 옆에 민지가 서 있었다. 조금 어색하지만 당당한 표정으로 우리는 매년 100명의 고아원 학생들에게 대학 장학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박수가 터졌다. 민지는 눈물을 닦았다. 그날 저녁 희숙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동현 씨를 초대했어. 오늘 꼭 와야 한대. 초인종이 울렸다. 동현이 정장을 입고 왔다. 어색해 보였다. 희숙이 문을 열어줬다. 어서 오세요. 고마워요. 와줘서.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영광입니다. 거실로 안내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갈비찜, 잡채, 김치찌개, 나물들. 앉으세요, 편하게. 동현이 앉았다. 민지도 옆에 앉았다. 아저씨,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동현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희숙이 봉투를 꺼냈다. 두툼한 봉투. 동현 씨, 이거 받으세요. 작은 감사의 표시예요. 동현이 봉투를 열어봤다. 눈이 커졌다. 수표였다. 1억 원. 이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요. 희숙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동현 씨를 우리 회사 안전관리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월급은 지금의 3배고요. 동현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저는 그냥 경비예요. 팀장 같은 건. 아니에요. 동현 씨는 제 손녀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2번이나 구해줬어요. 이 정도는 당연해요. 동현은 수표를 다시 희숙에게 내밀었다. 돈은 못 받겠습니다. 전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는 거예요? 동현은 민지를 봤다. 그리고 희숙을 봤다. 미소 지었다. 2분이 행복한 모습이요. 그게 제일 큰 보상입니다. 돈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민지가 동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깊게 인사했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 동현은 깜짝 놀랐다. 네? 아버지. 할머니 말고는 가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도 생긴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동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영광이지.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웃고 떠들었다. 희숙은 갈비찜을 민지 그릇에 담아줬다. 이거 너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거야. 할머니가 만들어주곤 했지. 할머니가 직접 만드셨어요? 그럼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민지는 한 입 먹었다. 눈이 커졌다. 맛있어요. 희숙이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봄이 오고 있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동현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아내, 당신도 보고 있죠? 좋은 일 한 보람이 있네요. 고마워요. 식탁 위의 음식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따뜻하고 포근한 김. 이제 이 집에는 온기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가족이 있었다. 6개월이 흘렀다. 봄이 왔다. 벚꽃이 만개했다. 서울 거리는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민지는 대학교 2학년이 됐다.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다. 더 이상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았다. 공부에만 집중했다.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다. 희숙은 완전히 변했다. 얼굴에 주름이 줄어든 것 같았다. 눈빛이 살아났다. 웃음이 많아졌다. 회사 직원들도 놀랐다. 냉혈한이던 회장님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어느 토요일 아침 희숙이 민지를 깨웠다. 지은아, 일어나. 오늘 소풍 가는 날이야. 소풍이요? 민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희숙이 웃었다. 응. 동현 씨랑 준수도 같이 가기로 했어. 준수는 동현의 아들이었다. 23, 대학교 4학년. 착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민지와는 남매처럼 지냈다. 한강 공원에 4사람이 모였다. 돗자리를 펼쳤다. 희숙이 준비한 도시락을 꺼냈다. 김밥, 과일, 샌드위치. 와, 할머니 김밥 정말 맛있어 보여요. 준수가 눈을 반짝였다. 희숙이 웃으며 김밥을 나눠줬다. 많이 먹어. 다 너희들 먹으라고 만든 거야. 강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민지는 희숙 옆에 앉아 김밥을 먹었다. 할머니, 행복해요. 나도야, 정말 행복해. 희숙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동현과 준수가 공을 가지고 놀았다.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렸다. 점심을 먹고 4사람은 고아원으로 향했다. 민지가 자랐던 그 고아원. 사랑의 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고아원이었다. 민지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이 달려왔다. 민지 언니, 언니 왔다. 민지는 아이들을 안아줬다. 희숙도 아이들에게 인사했다. 가방에서 선물들을 꺼냈다. 책, 장난감, 과자. 자, 여러분, 오늘 언니가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게. 민지가 아이들을 모았다. 아이들이 민지 주변에 둘러앉았다. 옛날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는 가족이 없었어요. 외로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희숙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지은아, 잘 자랐구나. 정말 잘 자랐어. 오후에 네 사람은 묘지를 찾았다. 서연과 준호의 묘, 깨끗하게 관리된 묘지였다. 희숙이 매주 찾아와 돌봤던 곳이었다. 민지는 꽃다발을 놓았다. 하얀 국화, 무릎을 꿇고 절했다. 엄마, 아빠, 저예요. 지은이에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늦었지만 찾아왔어요. 엄마, 전 괜찮아요. 할머니가 저 찾아주셨어요. 이제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희숙도 무릎을 꿇었다. 딸의 묘비를 쓰다듬었다. 서연아, 지은이 찾았어. 우리 지은이 살아있었어. 엄마, 이제 마음 편히 쉬어. 할머니가 지은이 잘 돌볼게.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묘지 위에 떨어졌다. 마치 서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희숙은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았다. 민지가 차를 끓여왔다. 할머니, 오늘 피곤하시죠? 일찍 주무세요. 그래야겠다. 근데 요즘 잠이 너무 잘 와. 희숙이 웃었다. 18년 동안 불면증이었는데 지은이 찾고 나서는 매일 밤 꿀잠이야. 정말요? 응. 악몽도 안 꿔. 지은이가 물속에서 손 내미는 꿈, 이제 안 꿔. 희숙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이제 후회 없어. 정말 하나도. 밤, 희숙이 침대에 누웠다. 민지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아직. 민지가 침대 옆에 앉았다. 희숙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자장가 불러드릴까요? 자장가? 네, 고아원에서 어린 동생들한테 불러줬던 거예요.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잘 자라 우리 아가. 부드러운 목소리. 희숙의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민지는 계속 노래했다. 희숙의 손을 쓰다듬으며 꿈나라로 가거라, 예쁜 꿈을 꾸거라. 희숙은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민지는 할머니에게 이불을 덮어줬다. 이마에 키스했다. 잘 자요, 할머니. 사랑해요. 방을 나오며 뒤돌아봤다. 희숙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숨소리가 고르고 평화로웠다. 민지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초승달이 떠 있었다. 민지는 자신의 귀 뒤 흉터를 만졌다. 초승달 모양 흉터. 이 흉터 덕분에 할머니를 만났어. 가족을 찾았어. 민지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저 보내줘서, 그리고 다시 찾아주셔서. 어디선가 새가 지저귀다. 밤에 우는 새, 아름다운 소리였다. 집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텅 빈 고요함이 아니었다. 사랑으로 가득 찬 고요함이었다. 18년의 긴 여정 끝에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행복을 찾았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 동현 씨의 용기가 없었다면 민지와 희숙은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작은 선행 하나가 한 가족을 되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족입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18년을 기다린 희숙 회장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손녀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가족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 인생이 바뀐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세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 동현 씨의 용기가 없었다면 민지와 희숙은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작은 선행 하나가 한 가족을 되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족입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18년을 기다린 희숙 회장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손녀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가족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 인생이 바뀐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세요.